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등교 수업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이제 두 번째 역사 수업 시간이죠. 자, 먼저 수업을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페이지에 3번에 보이는 태조의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왕권의 안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된다면 통치체제를 정비하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프린트 1페이지에 3번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은 드디어 천신반복 때 고려 태조 왕건이 바로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 이 태조는 전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별표 두 개를 칩니다. 바로 태조의 정책. 여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별표 두 개가 아니고 별표 두 개 반을 쳐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1번 북진 정책이 있습니다. 이 태조의 정책은 첫 번째 북진 정책이 있는데, 북진 정책은 바로 뭐냐면 중간 1번 고구려 계승 의식에 따라서 빈칸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옛날 영토를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감 2번, 자, 당시에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평양이죠. 옛날 평양이었는데, 바로 이 고구려의 수도를 옮기기에는 너무 북쪽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지만은 이 서경 지역을 신라와는 다르게 이 고려는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토를 좀 더 넓힌 상황에서 바로 이 평양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당시에 이 고려는 평양을 매우 중요시 여겨가지고서 이 고려의 두 번째 서울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감 2번 서경, 즉 평양을 중시합니다. 자, 그리고 동감이 3번 바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당시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통일신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동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한강이 이렇게 그런다고 한다면 평양은 여기에 있어요. 통일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딱 여기 이 정도에 해당하는 역까지가 통일신라였습니다. 그런데 영역을 좀 더 넓힙니다. 그래가지고서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까지를 올라가게 돼요. 압록강까지 가지 못하지만 영역을 어느 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약간 정도 올라가는 정도에 해당되긴 하지만은 이 정도에 해당되는 영토를 이 당시에 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고려인으로서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주고, 동감이 3번. 그 다음에 고려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합니다. 왜 고려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느냐? 이 고려란 말이 사실 고구려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고려인들은 스스로 고구려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동감이 3번 고려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당시에 북방의 강자였었던 바로 거란입니다. 자,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때 당시에 요란 나라를 세웠었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거란이죠. 여러분들, 이 고려의 입장에서는 거란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을 신의가 없는 짐승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던 발해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게 바로 이 거란이니까요.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거란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북방쪽을 다 차지합니다. 이쪽에 이제 서가란 나라가 있었는데, 근데 이 남쪽 지역에 있는 바로 중국 이때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이제 좀 분열되어 있던 상황인데, 바로 그 틈에서 이 거란이 좀이라도 영토에서 이익을 좀 얻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공략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뒷덜미에 이 통일신라가 아니라 이제 고려죠. 고려가 이제 딱딱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는 중국 쪽을 공략하기에 앞서서 이 고려에게 바로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라는 의미에서 사절을 보냅니다. 당시에 이 고라는 고려에게 바로 많은 양에 해당되는 그런 재물과 또 하나 그 다음에 바로 낙타를 굉장히 많이 들고 가가지고서 고려에다가 선물을 주죠. 그러면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건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편지를 갖고 왔었던 거란의 사절을 그대로 체포해서 바로 고려의 섬, 외딴 섬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거란족은 여러분들 유목민족이에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을 섬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란 사람들은 무서워서 거기 나오지도 못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선 그때 당시에 데려왔었던 이 낙타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만무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묶어가지고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잖아요 얘기가? 한번 붙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태조 왕건은 당시에 이 거란에게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거란 배경. 자 그러면서도 이때 당시에 왕건은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백성들의 생활이 이제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른바 민생 안정정책을 펼쳤던 것인데 당시에 후족들은 말이죠. 여전히 고려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의 지방한 역할을 호족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그놈의 호족들이 자신들의 사리서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실제로 정해진 그런 이제 그 양보다도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세금을 막 걷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왕건은 호족들을 좀 타이릅니다. 뭐라고 타이르냐면 첫 번째 백성들에게서부터 걷는 세금은 전체 수확량의 10분의 1만을 걷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뭘 하게 됐냐면 호족들이요. 생각을 해봐라. 백성들이 잘 살아야 그래야 국가가 잘 되고 니네들도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 같은 것을 취할 때는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빈칸에 적겠습니다. 취민유도 동그라미 2번. 자 취민유도라고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호족들이 백성들에게서부터 많이 세금 같은 것을 걷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구려가 옛날에 진대법이라고 해가지고서 본철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을철에 갚게 하는 그런 제도. 근데 그걸 본받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른바 흑창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의창이라고 하는 제도가 되었다가 조선시대 때는 이것이 환국이라는 제도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빈민구제를 하기 위해서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왕건이 전국을 통일하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왕건도 바로 지방의 강력한 호족 중에 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건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서 그들과 같이 연합을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3번 호족 회유 및 통제 정책을 펼치게 됐는데 먼저 왕건은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 궁예가 통치했었던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던 호족들에게 중패비사, 즉 많은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사, 즉
말을 굉장히 공손히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되게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많은 호족들이 감동을 했죠. 동감 1번. 당시에 이 왕건은 전국에 있는 호족들 중에서 각 지역의 가장 강한 호족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그들과 전부 다 결혼합니다. 다 결혼해요. 여러분들 다 결혼하다 보니까 실제로 왕건의 부인의 숫자는 한 29명이 돼요. 이 자식들은 남녀 다 합쳐서 한 50명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로 해서 자식이 많이 낳았던 이 왕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모든 각 지역의 강력과 호족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바로 하나의 거대한 가족 집단을 만드는 것이니 이걸 통해 가지고서 국가를 힘겹게 이끌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글쎄요, 선생님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 모르겠네요. 자, 그럼 2번 혼인 정책. 하지만 각 지역에는 모든 그런 사람들하고 다 결혼할 수 없잖아요. 호족들하고 다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번 관직과 토지 및 토지를 하사합니다. 즉, 좀 낮은 그런 결혼까지 할 필요는 없는 그런 호족들의 경우에는 관직과 그 다음에 토지를 하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강력한 그런 호족의 경우에는 결혼도 하면서 아예 지방에 있는 그런 호족이다 보니까 가문이 원래는 되게 미천한 가문이었던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경우에는 가문 자체에 성씨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른바 사성정책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바로 성씨를 내려줍니다. 성씨를 만들어가지고서 줘요. 때로는 그 성씨 중에서는 왕시성을 주기도 합니다. 왕시성을 주면 거의 이제 왕족 대우를 받게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빈칸에 넣겠습니다. 성씨하사. 성씨하사로 호족들을 포섭을 합니다. 네, 동남이 4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왕건이 전쟁터에서 하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전쟁터의 전우처럼 살고 있던 그런 많은 이 호족 부하 장수들은 이제 좀 왕건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했냐면 형이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있고 여러 명의 신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정치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신하가 갑자기 왕건한테 형이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왕이 체면이 뭡니까?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건 편은 맞는데 문제는 예의 같은 걸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골머리를 앓던 왕건은 당시에 그런 자신의 형제와 같은 신하들에게 바로 그래도 왕한테는 이런 부분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계백묘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들을 가리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동감이 4번. 계백묘서를 작성하여 신하의 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감이 5번. 사신관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었죠. 즉 사신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다가 직접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통치했냐면 바로 자신의 신하들 중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출신에 해당하는 그런 호족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지역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지역 출신의 자기의 부하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서 일을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했던 것이죠. 이른바 그래서 이 사실상을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 왕건의 편을 드는 그런 그 신하에게 바로 자기 지역에서의 나름대로의 지배권을 어느 정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줬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감이 5번 사신관 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 왕건의 통치하에서 왕건에게 마음으로 항복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왕건은 바로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자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식들을 바로 고려의 서울인 개경으로 보내주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고려에 관직을 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후족들이 이때 당시에 자기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것이 목적일까요? 여러분들, 이건 사실상 바로 그런 명목으로 지방에 있는 호족들에게 자식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바로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식을 보내지 않는 호족의 경우에는 고려 정부에게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호족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징벌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른바 이 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기인제도라고 하죠. 이것은 마치 신라시대 때의 상수리 제도하고도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호족을 통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6번, 기인제도로 호족 효유 및 통제, 밑줄. 그러면서 동그라미 4번, 민족통합정책, 즉 고구려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구려는 이제 왕건의 통치 지역이 전부 다 고구려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신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그냥 항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높은 관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백제 사람들 경우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견훤이 와가지고서 항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백제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신검의 통치하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일부 신하들의 경우에는 왕건이 전부 다 수용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벌어졌느냐? 옛날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출신의 사람들을 전부 다 집에 세우고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인 민족의 통합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바로 문화정책에서는 불교와 그 다음에 유교 그리고 풍수지리설 등 다양한 사상을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합해가지고 다스리는 데에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불교를 숭상하든 유교를 숭상하든 아니면 풍수지리설을 숭상하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걸 숭상하든 간에 왕건은 전부 다 수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남 2번,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죠. 즉 중국의 것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중국과 같은 것은 아니므로 모든 것을 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왕건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후손에 해당하는 왕들에게 딴 건 몰라도 이런 것은 지켜라 라고 유언처를 남기셨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서 우리는 바로 훈요10조라고 하는데, 이 훈요10조를 제시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그 왕들이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서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나름대로 코치를 해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훈요10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훈요10조 일부 나와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별표 한 개만 쳐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용을 봐주시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왕건이 돌아가셨는데 왕건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각 지역의 가장 강력한 호족들과 전부 다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낳았던 자식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왕건 때는 이 결혼했었던 호족들이 왕건을 중심으로 뭉쳤겠지만 왕건의 다음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호족들은 자신의 자식을 왕건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건이 이미 후계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두 번째 부인이니까 그럴 거예요. 바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나주 지역에서 만났었던 나주 지역의 호족의 딸,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왕건의 뒤를 이어서 고려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을 꺼서 우리는 회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고려사에서는 그 회종이 굉장히 유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진짜 유약했는지 모르겠어요. 왕건을 따라서 그렇게 전장을 누비면서 다녔던 사람인데 유약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왕건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종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후족들은 바로 이 회종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서 이 혜종의 배다른 형제들은 혜종이 자식을 낳지 않기만을 바랬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심심치 않게 혜종 암살 사건이 자꾸 벌어집니다. 암살 시도 사건이 자꾸 벌어져요. 예를 들면 혜종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창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혜종을 찔러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혜종은 항상 불안감에 떨면서 살았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혜종 편을 들어줬었던 왕규라고 하는 그런 호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성정책, 즉 성씨를 주는 정책에 의거해서 왕시성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 딸을 바로 왕건하고 결혼시켜가지고서 그 사이에서 광주 원군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규가 원래는 바로 이 혜종 편이었었는데,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왕규가 바로 혜종이 마침 후계자가 없게 되자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아챘었던 왕건의 둘째 아들하고 이제 셋째 아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여겨지는 왕규의 사람들을 전부 제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겸사겸사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혜종도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정종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당시에 정종은 외가 쪽에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외가 쪽이 강력한 호족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국가 통치를 자기 마음대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혜종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정종이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바로 호족을 자신의 외가 쪽에 두고서 바로 국가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당시에 호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통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열받았었던 이 당시에 이 정종은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수도를 딴 데로 옮겨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개경에는 호족들 기반이 잔뜩 있으니까 호족들의 기반이 없는 서경으로 아예 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궁궐을 다시 한번 만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궁궐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었죠. 또한 북쪽 지역에서 거란이 점점 힘이 세지게 되자 아예 이들에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호족들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국민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서 일괄적인 국가의 군대로 조직을 해버립니다. 이른바 광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서 한 30만 명 정도 모아가지고서 이 요나라의 침입에 대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정종은 서경으로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돌아오던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번개가 오장창창창 하고 쳐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리를 듣고서 정종이 깜짝 놀랐답니다. 문제는 뭐냐? 정종이 그냥 깜짝 놀란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놀람병이 생겨서 그런 것인가? 갑작스럽게 정종이 돌아가십니다. 정종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친동생이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은 동생이 고려의 왕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고려 제4대 임금,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해보세요. 정종이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마도 호족들이 죽인 것이 아닐까, 암살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종의 입장에서도 지금 내 목숨이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때 당시 광종은 사실 처음 7년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호족들이 마음대로 놀고 그 다음에 정치를 지 마음대로 깽판을 치든 뭐하든 그냥 다 냅둬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그 7년 동안 광종은 뭘 하고 있었냐면 호족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이 당시에 파악을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딱 7년째가 되는 그 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개혁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광족이 생각했을 때 당시에 호족이 가장 힘이 셌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이 호족들이 사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 통일전쟁을 펼치는 과정 중에서 호족들은 각자 옛날서부터 이제 사병을 갖고 있었고 이 사병들이 국가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광종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일단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광종이 바로 그런 호족들의 사병들을 해체를 해야 제일 중요한 거 호족들 사병의 실제 신분은 뭐겠습니까? 바로 노비겠죠. 여러분들 노비들을 해체하면 노비들이 해방되는 거고 노비들이 해방되면은 그들은 전부 다 일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일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국가에게 세금을 내겠죠. 국가에게 세금을 내면 당연히 국가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국가가 강해지게 되고 그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바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호족의 힘과 재력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이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오른쪽에도 나와 있죠. 바로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법을 실시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족의 군사,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재정을 확충시킬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즉 이것은 뭐냐? 양인이었으나 원래 평민이었으나 전쟁이나 혹은 빚으로 인해 가지고서 노비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전쟁 특히 이제 빚보다는 주로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포로로 잡혔다가 지금 현재 호족의 노비가 됐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옛날 자기가 바로 일반 양인이었다라고 신고만 하면 다 풀어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신고만 하면 다 풀어줬으니 신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관청으로 몰려가가지고서 스스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저 양인이에요 라고 양인이었어요 라고 얘기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풀리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풀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호족들의 바로 사병의 숫자가 확 하고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당연히 호족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같이 약화되고 대신에 훈련했던 사람들 국가에게 세금을 내고 그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국가의 힘이 강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이 중국은 뭔가 5대 식국이라고 해가지고서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국가들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시대가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북방 지역을 장악했었던 후주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후주 쪽에서 이 고려에게 사신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신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쌍기가 이 고려에 딱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광종하고 막 많은 걸 막 얘기를 했는데 광종이 딱 봤을 때 이거 좀 혁신적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바로 중국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쌍기는 일단 동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둘 다 눈물을 머금고 실제로 이 쌍기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 눈물 머금고 그 사람은 전송을 해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 쌍기를 사신을 보냈었던 이 후주라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 망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때 당시 쌍기는 자기가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면 전 왕조의 신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적이 될 수가 있겠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갈 곳이 없어져서 되게 난감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려의 광종이 나섭니다. 먼저 송나라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 보내냐면 이번에 그대들이 국가를 구성한 거 정말 축하한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당신들이 이렇게 국가를 만든 것을 정말 축하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신 편이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서 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오. 당신들에게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겁니다. 즉 전 왕조가 우리나라에 보냈었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송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국가가 세워졌는데 굳이 옆에 있는 이 고려라는 나라를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송나라가 오케이 합니다.
그런 바람에 쌍기는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정착을 하자마자 바로 이 쌍기를 내세워서 이때 당시에 이 적인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그 개혁 정책이 뭐냐면 동그라미 2번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 이 과거제는 당시에 정치 이념이 유교였거든요. 여러분들 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냐면, 유교를 잘 알면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학문입니다. 근데 가정의 질서를 사회로 확대를 했었던 바로 통치 이념이 바로 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듯이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동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바로 대신에 부모는 그만큼 자식을 사랑을 해야 되고, 황제는 충성을 바치는 신하를 아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국가의 시스템이 움직이다 보니까 신하들, 백성들은 유교를 숭상했다고 한다면 왕을 자기 부모님 모시듯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있었을 때, 국왕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하들이 자기네들이 신봉하는 그런 사상이 유교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유교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광종은 어떻게 했냐면, 유교의 경전 내용을 시험을 치는 시험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뽑힌 사람들을 관리로 뽑는 제도를 실시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과거제를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뭘 해야 되냐면 유교 경전을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그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공부 같은 거 하지 않고서 있어도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자기 아버지가 공로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로를 인해 가지고서 국가가 자동으로 관직을 줬는데, 이때부터는 자동으로 관직을 주는 그런 길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당연히 호족들이 이것을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광종은 이것을 열심히 밀어붙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과거제 실시. 국왕에 대한 충성심과 유교적 소양 평가를 통한 관리 등용,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쌍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3번 공복제를 실시합니다. 즉 관리들에게 자신의 직급에 따라서 유니폼을 입게 한 거예요. 뭐 높은 사람은 빨간색, 자주색,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빨간색,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겁니다. 왜? 멀리서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가지고서 내가 저 사람에게 명령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명령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중앙에 있는 명령이 지방으로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바로 황제를 스스로 칭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제 하면은 바로 연호를 이때 당시에 만들기도 하는데, 연호는 바로 뭐냐? 그 해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해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예를 들면은 요번에 왕이 스스로 연호 붙였다고 한다면, 예를 선생님한테 설명한 적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해서부터 예를 들면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광덕이라고 한다면 그 해부터는 광덕 1년, 다음에는 광덕 2년, 광덕 3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권한을 황제가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권한이라고 보시는 거겠죠. 바로 이런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거기까지 동그라미 4번,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전부 다 보면은 한마디로 전부 다 하는 목적이 왕권 강화예요. 두 번째는 바로 호족 세력 약화예요. 당연히 호족들이 전부 다 반대했겠죠. 그러자 여기에서 바로 이 광종은 정말로 빛나는 것도 빛나는 거지만 미친 듯이 칼춤을 추게 됩니다.
즉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싸버리다 죽여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신하들이 출근을 할 때는 부인하고 작별을 하는데, 작별할 때 어떻게 작별했느냐, 바로 그냥 작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갑니다 라고 하는 사별의 예를 하면서 출근했대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그날 밤 다시 공부를 해서 잘 버티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도 살았구나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수백 가문이 넘었었던 호족의 가문은 광종의 시대를 지나가게 되면서 살아남은 바로 이 호족의 가문이 총 40여 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였던 것이 바로 이 광종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 동그라미 5번 반대 호족 세력 숙청, 동그라미 5번. 근데 이것의 최종 목적은 바로 빙판 오른쪽에서 적겠습니다. 왕권 강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성종의 개혁입니다. 별표 1개 반. 근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종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좀 유약했던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경종은 국가를 이제 많이 통치하지 못하고 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이 경종의 친척이었었죠. 바로 뭐라고 할까? 이 광종하고도 가까운 친척에 해당됐었던 사람이 이때 당시에 고려의 왕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종은 동그라미 1번 먼저 나름대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요. 동그라미 1번 바로 유교적 정치 이념을 채택을 합니다. 당시에 성종은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신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들은 이 나라가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서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정도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부 다 국왕에게 건의문을 제출하시오라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건의문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1등으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승로. 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무 28조라고 하는 28개 조항에 해당하는 개혁 정책을 제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순간 이 당시에 성종은 감동을 먹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이때에 가서야 드디어 나중에 고려 시대에 뼈대를 세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동그라미 2번 중앙관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이성육부제와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은 그리고 드디어 그때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드디어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이 지방관은 자기가 생각했고 성종이 생각했을 때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12군데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여줘요. 근데 몇 군데라고 했어요? 12군데라고 했어요? 12군데. 그래서 이것을 12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그라미 4번 중요한데요. 바로 향리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작합니다. 즉,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은 당시에 왕권의 고려 통일에 대해서 협조적인 호족들도 있었지만 협조적이지 않은 호족들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왕권은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이제 협조를 구했었고,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생활에 터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다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의 관리가 보통 높아요? 아니면 지방의 관리가 보통 높아요? 보통은 중앙의 관리가 원래 지위가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지방에 있는 이런 호족들이 중앙에 있는 호족 출신의 관료들보다도 더 세력이 센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비록 고려 왕조에 포함이 되긴 했었지만 거의 독자적으로 자기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기관까지 만드는 막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려 왕조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좀 안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쓰냐면 기존에 있는 호족들을 자 둘로 갈릅니다. 즉 고려 왕조에 협조를 해가지고서 중앙관직에 많이 나가 있는 이런 호족들의 경우에는 우대를 계속해서 많이 해주고 그들이 사실상 자신의 지위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듭니다. 즉 왕조에게 협조를 하면은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바로 고려시대 전반기에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 있었던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중앙 권력으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호족의 경우에는 바로 지금부터 중앙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그 통치 기관의 이름을 쓰지 말고 그리고 니네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통치 제도를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중앙하고는 절대 똑같지 않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지역에서는 지방으로 파견했었던 그런 관리들의 명령을 들어서 지역의 지방의 행정 실무 같은 것을 담당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바로 향리들에게 주는 그런 향리들이 갖고 있는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가지고서 그들에게 거기에 맞는 지위를 주면서도 중앙에 진출한 귀족에게는 독자적인 그런 형태의 바로 좀 더 강한 그런 형태의 좋은 형태의 이제 관직을 주게 함으로써 바로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 그때부터는 호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향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갈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지방에 있던 호족의 세력들을 굉장히 힘을 낮추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향리제 실시.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